네, 최근 안보 동향을 살펴 정세를 전망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네, 최근 중국의 부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집권 12년 차를 맞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인 집권 체제를 더 공고화했는데요. 경제 부진, 미국 유럽연합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달라진 민심, 시진핑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시진핑의 숙제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유럽 순방을 마친 지 이제 보름이 됐습니다.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 세 나라를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자, 시진핑은 원하는 걸 얻었습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5월 5일부터 10일까지 5년 만에 유럽 나들이를 했는데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를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세 나라냐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만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 좀 뭐랄까 미국 편을 좀 들지 않는 듯한 유럽이 또 이제 나토가 독자적인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친러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중국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1대1로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약 22조의 그 자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다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같은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력의 어떤 영향권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우선은 이제 유럽 국가 안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이간을 좀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또 이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이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국제 정치의 현실은 되게 냉혹하잖아요.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은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전략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나라들의 어떤 정치 지도라든가 이제 지리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변화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이잖아요. 특히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인데 그 유럽연합이 여기에 가세하는 걸 이번 순방을 통해 막을 수 있을까요? 또 원교 근공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원교 근공. 네. 유럽 입장에서는 가까운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먼 중국은 그렇게 또 마냥 배척할 수는 없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역시 유럽 입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인 게 분명해요. 최근에 한국 제품은 중국에서 애국주의 소비 열풍 때문에 이를테면 H사 자동차가 요즘 거의 안 점유율이 팔리죠. 예. 0%에 가까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중국 사람들이 유럽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럽의 명품도 많이 사고 그리고 독일 차는 역시 좋은 거야라고 네. 이런 인식이 있어갖고 아직도 중국의 많은 제품을 파는 유럽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과 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야심이 이 유럽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제조 2025가 거의 지금 10년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첨단 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중국도.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봐왔고 지금 특히 미래 산업, 미래 그린 태양광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산업 이런 쪽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패권을 놓고서 역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 막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EU 대표가 시진핑을 압박하기도 했어요. 이제 과잉 생산, 또 저가 수출 문제 시정하라. 어떤 품목들을 문제 삼았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르졸라 이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신데 5월 6일 날 두 분 이제 시진핑하고 이분하고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할 때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경쟁이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제 앞에서 면제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저가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품목인데 제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저희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죠? 도산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적정선의 어떤 가격을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낮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예전처럼 질이 나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 국가의 어떤 경제력을 잠식해 나가는 것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초안전 얘기하잖아요. 초안전 보게 되면 24개 전법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이게 무역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량으로 생산하고 재파식으로 해서 계속 공급하면서 한 나라의 경제력을 장악해 나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 보게 되면 저희가 보면 저가 이제 상품만 중국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의료기기, 하이테크 분야로 넘어가고 있어요. 휴대전화도 삼성이 밀린다면서 그렇죠.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은 저가 품목부터 하이테크 품목까지 전체를 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EU의 행정부 수장인 집행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중국이 참 말도 잘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수출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덤핑 수출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하는 것을 두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1차 차이나 쇼크 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이 나온 건가요? 네,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싸게 물건 살 수 있는데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90년대, 2000년대부터 중국의 여러 이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저가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세계가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원래 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돈을 풀고 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 이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물가도 안 올라? 야, 이거야말로 골디락스다. 딱 조화가 맞은 굉장히 훌륭한 이 진짜 경제의 신세계가 왔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선진국들이 마음 놓고 좀 돈도 많이 풀면서 이 당꿀을 빨아왔는데 이게 한계에 다다른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이 최근에 코로나 쇼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충격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충격 때 어마어마한 돈을 푸니까 그제까지는 물가 압력이 덜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최근 들어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먹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시경제 통제 수단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경제 구조가 왜곡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해 왔고 그 이면에는 이 중국의 무리한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지금 들어서는 중국도 살겠다고 이걸 갖다가 더욱 심화시키면서 그 바람에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국내 기업들은 더더욱 이 공경에 몰려 있는데 네. 중국 경쟁 제품까지 싸게 들어오니까 진짜 이 도미노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왜 뭐 테무랑 알리 같은 것들이 오면서 뭐 이커머스가 망가졌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쿠팡 빼고는 거의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하고 유럽,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예, 지금 냉혹한 현실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하고 포함해서 일단은 이제 낮게 가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관세를 좀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 파는 그 채널이 이제 알리하고 테무잖아요. 네. 이게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에 7.5%에서 25%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EU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지에서 중국의 이제 태양광 기업들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싸게 팔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간 거냐? 이게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중국이 이걸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가로 해서 계속 밀어내기 공세를 하는 것과 플러스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같이 지금 세트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초안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무역전 아까 말씀드렸죠. 대량 공세를 하는 것들 쭉 하고 있는데 중국의 초안전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인터넷의 어떤 네트워크를 장악하겠다 하는 기술전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게 기술전 플러스 무역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경제를 자기가 자각을 하면서 어떤 1대1로의 어떤 그 전략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우선은 이제 가격하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죠. 중국이요 사실 내수 시장이 둔화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난 3월에 중국에서 열렸던 양회에서 최대 정치 행사잖아요. 여기서 경제 부양책을 시진핑이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 키워드를 보니까 이구환신, 적도 가력 어떤 뜻입니까? 이구환신, 이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좀 쓰고 있던 대형 내구재 소비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가전제품 같은 소비재들을 갖다가 이제 뭐 그만 쓰고 새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면은 보조금을 팍팍 얹어갖고 쿠폰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 새 것 장만을 지원해갖고 그만큼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뭐 중국이니까 그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6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 정도 되겠죠. 와. 네, 한 1,000조, 1,100조 되는 정도의 이걸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이게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코로나 때도 이런 정책들이 다 들어갔었고 선진국에서 다 벤치마킹한 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적도 가력. 적도 가력이라는 거는 적정한 정도로 힘을 싣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아무리 인플레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금 정부가 쓰지 않으면은 지금 소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우리가 여기에 정부 지출로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발표한 게 이 아무래도 정부가 자금을 쓰려면은 그만큼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새로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데 한 1조 위안 정도만 뭐 한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80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재정 적자 비율은 한 3% 선으로 유지하면서도 이 경기 부양에 힘을 싣겠다 네. 이 말입니다. 시진핑이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은데 중산층의 이탈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인데 미국으로 그냥 입국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네. 이들은 왜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건가요? 큰 문제죠. 큰 문제인데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지난 1월 달에만 한 달 동안 3,7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중국에서 지금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데 차단막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하고 가는 건데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MZ 세대죠. 라고 어떤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현재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면서 어떤 가치관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네. 이 새로운 세대들은 자유를 열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지금 현재 안 맞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월 달에 이제 어떻게 뭐 인터뷰를 좀 했어요. 비밀로 이렇게 했는데 정부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왜 그런 일에 나가려고 하니까 부동산 그 경제가 이제 침체되면서 우리나라 비슷하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이 이제 불법 이민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현지 외신들, 외국에 있는 주요 외신들이 중국에 들어 취재를 해보니까 그 미립국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30, 40대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생산의 핵심층인 30, 40대가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제가 너무 심하다. 단속이 너무 많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산층이 4억 명인데 정확하게 중국의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가 하락 속 현지 중산층의 부가 계속 사라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 중산층이 위협에 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나게 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경제 채널이 있어요.
우샤오보라고 하는데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2023년도에 그 중산층이 43% 이상이 재산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46.1%가 투자보다는 저축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중산층들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통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의한 경제난 때문에 네. 지금 이탈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맥락을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중산층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침체를 이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한때는 부동산이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갑자기 왜 침체의 늪에 빠진 건가요? 사실 갑자기라고 보긴 그렇고요. 네. 계속 신호는 있어 왔는데 결국에 한계에 다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을 이용한 경기 부양은 어느 나라나 이 참 뜨거운 유혹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경기가 좀 침체될라 치면은 부동산 쪽에 이 불을 지펴서 뭔가 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유혹이 있었는데 중국도 계속 그런 유혹에 시달려 왔습니다. 당장 2008년 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에서 그 당시부터 야, 이 여파가 우리에 밀려오면은 체제 유지에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때부터는 좀 이 부동산을 좀 살려야겠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 확장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모든 토지가 국가나 지역 향촌의 소유예요. 아, 그리고 민간에게 파는 거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 사용권이 거래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 토지 사용권을 팔면은 그 돈이 다 이 지방 정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일단 그렇게 이용권을 팔아갖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또 각종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을 일으키건 뭐 보조금을 지급하건 해서 또 계속 경기를 부추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은 금융회사들이 다 이 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그런 여러 금융기관들을 이용을 해갖고 역시 저리에 많은 돈을 조달해갖고 사회 인프라 건설에 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뭐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중국 국토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인프라 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 지방정부에서 또 토목공사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이 부동산 건설 토목 쪽이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했죠. 근데 지금 들어와서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외 요인들이 차차 겹치고 코로나 이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그게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도달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헝다 같은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망하게 되고 지방 정부들도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중국 이 부실의 문제인 지방 정부 부채가 2019년에는 GDP 규모의 62.2%였는데 지금 2022년에 이게 76%까지 치솟았고요. 그 총 액수가 92조 위엔, 그러니까 지금 1경 7천조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처한 현실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 전철을 밟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국 같은 경우는 자만심 때문에 잃어버린 몇 년이 다가오고 네. 권위주의국 같은 경우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불일치 때문에 잃어버린 몇 년이 온다. 쉬운 말로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시장 경제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세대들의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이 좀 이 불을 지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 지난 3월 달에 4D, 우리 3D 말고 4D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를 누르고 있는 4D. 뭐냐면 debt, 부채, demand, 국내외 수요의 부진, 그다음에 demographics, 인구 감소 시작, 마지막으로 decouplin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로부터의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되면은 뭐 100조의 어떤 자산이 빠진다 했는데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3년씩 되면 그 10배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席 5년 만에 유럽 나들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에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획기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밥솥처럼 지금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 거예요. 주중 미국 대사관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뭐 정치나 경제와 아무 상관없는 야생 기린에 관한 그 게시물이었는데 이 댓글창에 기린 얘기는 안 하고 뭐 우리 너무 살기 힘들다. 경제, 주가 폭락을 토로하는 어떤 성토의 장이 됐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중국 민심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해프닝인 건지 궁금해요.
단순 해프닝은 아니고 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큰 문제가 특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큽니다. 지금 뭐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못 구하는 청년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특히 백수로 있는 청년들이 앉아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SNS에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표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현장 인터뷰도 많이 가고 여러 경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회를 전복시킬 정도의 파괴력은 아직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 조작 이런 관리 능력을 갖다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일가견이 있어서 이런 걸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외국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막 요즘 이 6.25 당시 상기시키는 여러 가지 애국주의 영화 만들고 하면서 막 미국과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하는 것이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네 탓이야. 쟤네 탓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화내지 마.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아직 체제 전복까지 갈 수준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의아했던 게 MZ세대, 뭐 중국의 20, 30대들이 사실 시진핑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세대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변화가 좀 있다. 딥하고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옷 바지에 슬리퍼, 수면 양말. 방금 집에서 자다가 나온 거냐고요? 아닙니다. 이른바 거짓골 출근 룩. 최근 샤오홍슈 등 중국 SNS에 올라온 중국 청년들의 출근 복장인데요. 시진핑 정부의 불만을 품은 청년들이 부적절한 출근 복장으로 무언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중국의 MZ세대 2030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때 시진핑 체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등을 돌리게 된 걸까요?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면서 국가 번영과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열띤 호응을 보낸 이들은 중국 젊은이들이었죠. 중국의 MZ세대, 1990년대 출생한 주링어우와 2000년대 출생한 링링어우가 주축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중국식 민족주의, 애국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라 자국을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세대입니다. 특히 이들 중 소분홍, 우리말로 작은 분홍색이라고 불리는 집단은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분출하며 공격적 성향을 띠기도 하는데요. 시진핑은 집권 이후 소분홍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시진핑을 시땄다, 우리말로 시아저씨, 시삼촌이라고 불렀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진핑을 열렬히 지지하던 젊은이들이 시진핑 체제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는 대규모 봉쇄 정책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죠. 직격탄을 맞은 건 중국 중산층 그리고 청년들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단단 베이징대 교수팀의 분석 결과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직업을 못 구하니 당연히 결혼도 출산도 꿈꿀 수가 없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억압과 통제가 심한 나라이기에 청년들은 거리에 나서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드러누웠죠.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족이 나온 건데요. 청년들은 대학 캠퍼스나 길에 드러누운 사진을 찍어 올리며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무를 껴안거나 졸업 시즌에는 사망 졸업 사진을 올리며 취업이 힘든 현실을 꼬집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아예 하지 않는 부궁조, 부모를 뜯어먹으며 지내는 컹나우 등 전업자녀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바이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중국 농구 경기에서 심각한 점수 격차로 지고 있는 선수들이 불가피한 패배 앞에서 노력마저 포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젠 중국 젊은이들의 좌절과 낙담을 대변하는 용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교육과정까지 모든 교과서에 시진핑 정치 사상을 포함시키고
도시 청년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이른바 신하방 운동에도 나섰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건데요.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란 중국 청년들이 농촌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국에서 16살부터 35살의 청년 인구는 약 3억 6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들의 현실 부정과 도피, 좌절과 불안은 시진핑 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1인 체제를 공고화한 시진핑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셈입니다. 시진핑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중국의 변화 짚어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도전을 해서 팍스 시니카, 중국에 의한 평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2012년도에는 이제 이미 결정이 돼서 이제 국가 부주석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태평양은 두 강대국에게 충분히 넓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미국 너희들의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넓으니까 우리도 하는 좀 거군요. 나누자. 그래서 태평양 서쪽은 너네 관심 갖지 마. 우리가 영향력을 더 커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2년 11월 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몽을 당의 지도적 사상으로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해요. 1대1로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중국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되고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돼. 그 얘기를 한 거고요. 2013년 3월 달에 이제 시진핑이 제12기 전국 인민대표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91년도에 덩샤오핑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도강령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기 전에 내세우지 마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팍스 시니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제는 됐다. 실력이 됐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엔 이 팍스 시니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서 사전에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된 거고 이 시기는 12년, 13년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때 언제였죠? 그때가 언제냐면 결국에는 미국이 중동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때문에 잡혀있을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 전후로 해봤을 때는 러시아는 뭐를 했죠? 그 전에 조지아 전쟁을 하고 14년도에는 크림반도 합병, 그다음에 돈바스 전쟁. 네. 즉 결국에는 미국이 중동에 이제 잡혀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몽 얘기하셨는데 그게 핵심 사상이라면 핵심 전략은 1대1로 전략이었잖아요. 1대1로 네. 사업.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빚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진핑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대1로에 대해서 냉정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작용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1대1로의 큰 부작용은 역시 이게 아무래도 이 미국의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중국이 보듬어 줄게 라는 이런 포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대한 차관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인프라도 막 건설해 주고 여러 가지 너네 살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들어가서 근데 지금은 결국에 이것이 그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 채무 상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이 건설해준 중국 기업들로 소유가 넘어가고 네. 저개발국들은 빚더미에만 앉아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국가들이 이를테면 뭐 스리랑카, 에콰도르,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등 전 세계 빈국들이 이런 문제까지 시달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는 중국이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항상 빚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갚으라고 주진 않잖아요. 보통 이게 10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10년이 된 이 시점부터 이제 슬슬 그동안은 원금 안 갚아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갚아야 될 시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중국이 뿌린 이 해외 차관이 한 1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쪽인데 이거 이제도 갚을 수 있을까? 이제 네. 못 갚겠다고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국이 이거
이로 인해서 또 금융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위기 시나리오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일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부양책 뭐 몇천 조도 거뜬하게 하는 나라에서 이 1조 달러의 채무 그리고 또 다 회수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큰 부담일까라는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걸로 인한 성과도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싱가포르의 국책연구소인 이 ISES 유소프 이삭연구소가 이 동남아 현황 2024라는 국제 여론조사 결과를 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 게 아세안 지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과 중국 중에 한쪽을 편들어야 한다면은 어느 쪽을 드시겠습니까? 그전에는 계속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였거든요. 근데 올해 조사에서는 중국 50.5, 미국 49.5로 처음으로 역전됐네요. 중국이 역전했습니다. 특히 뭐 이게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처럼 1대1로의 혜택을 많이 본 국가들에서 급호전이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 1대1로 돈 뿌린 것이 분명히 그 지역 민심을 다잡는데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전 세계 화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사우스 공략입니다. 이 남쪽 지역에 그동안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지역이 앞으로 이 국제 지정학에 큰 핵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건데 이 분야에서 중국이 교두보를 장악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의 그 관계는 상당히 애매해요. 예, 좀 오묘한데 그 1대1로 사업에 사실은 좀 비판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 이제 푸틴이 5선에 성공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중국 또한 대만 이슈 때문에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첨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양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두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밀착적으로 해서 서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외교, 그다음에 정보, 군사, 경제 등에서 다임 전 분야에서 양국은 계속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우리나라의 관세청격인 해관 총서에서 지난 1월에 중국과 러시아의 2023년 작년도에 어떤 무역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22년 대비해 26.3%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15조 8,5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네. 국제사회의 제재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양국의 제재를 받는데도 이 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과학기술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두 나라가 그걸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의 국가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에서 말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5G 기술 이걸 통합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인 점프 차량을 이용해서 그거를 실험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글로나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베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위성화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EU나 나토나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임 전 분야에서 지금 현재 협력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서 맞서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이제 좋지 않지만은 국방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군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양 안보를 좀 짚어볼까요? 네, 중국이 지금 해군력을 증강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이미 10년 전부터 굉장히 역점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핵 억지력 측면에서는 중국도 상당히 여러 가지 핵미사일들 개발하고 기술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해양국가, 미국과 이제 대결할 확실한 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 이런 찬스를 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 21세기 넘어오는 전환기에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끌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대국 굴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 거기서 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 이제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수많은 해양 제국들을 조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중국 같은 거대 대륙 국가에 비하면 작은 국가들인데도 이 세계 제국을 경영했다. 그거는 이 나라 국가들이 해양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해양력, 해군력을 갖고 전 세계로 힘을 투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대한 교역의 힘으로 일어섰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때부터 중국은 야, 우리가 대륙 국가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륙 국가 플러스 해양 국가로 도약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어요. 일단 제조업의 중심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 해군의 큰 문제가 조선업 기반이 붕괴가 돼서 함정을 조달하려고 해도 이게 빨리 조달이 안 됩니다. 네. 수리도 제대로 안 돼갖고 최근에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조선 강국을 이런 쪽에 끌어들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이 권한 페이스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항모가 지금 세 척이 그러니까 야오닝, 산둥, 푸젠 이 세 척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2040년까지는 항모 6척, 상륙함 6척 이런 체제로 늘리겠다고 하고 그때 되면 이제 구축함도 80척, 초계 호위함 같은 경우 140척 정도에 이미 뭐 미국이 이 양적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모든 중국몽의 초점은 네. 공산 중국 건설 100주년, 그러니까 2049년에 맞춰져 있거든요. 2049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이 해군력을 갖겠다는 지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분명히 20, 30년 뒤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그때 시진핑이 몇 살이에요? 그때도 집권할까요? 뭐 진시황이 된다면요. 자, 미국이 이제 기술 봉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말을 잘 만들어내요. 신질 생산력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이게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이걸 뜻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나 우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과 경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되나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은 특히 권위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개발할 때 이중 목적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할 때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감시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거야 하는데 어느 순간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사용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지난 3월에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이게 새로운 신자의 품질 질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기면 물량 공세, 저가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제. 하이테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이테크 중에서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 강조되고 있는데 인공지능하고 우주 분야예요. 인공지능은 바로 인공지능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로봇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론에 이어서. 그래서 전 세계 첨단 공장에 설치된 그 로봇이 중국의 전 세계 것 중에 차지하는 비율 60% 중국 안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설치된 로봇의 절반가량이 중국산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그 산업용 로봇 자금률은 2015년도에 지금 8%였는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43.7%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로봇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네. 배터리, 반도체, 센서 이런 것들이 융복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지금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어떤 수단에 불과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미래의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주요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또 우주 분야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스타링크 그 위성들의 높이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냐면 550km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은 2021년도에 거항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금 13,000개 정도의 위성들을 인터넷 통신을 위한 위성들을 쏘아 올리겠는데 그 고도가 어디냐면 한 700km. 그러니까 스타링크의 위쪽에 있는 완전 싸버리겠다. 위쪽에 쌓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작년 말에 이제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 모닝 포스트에서 발표했는데 G60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그 550km에서 스페이스 X가 있다 했잖아요. 그 아래쪽에 G60 프로젝트를 해서 위성을 또 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스타링크 위쪽과 아래쪽을 거항과 G60으로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미국의 어떤 인터넷 통신 핵심인 스타링크를 포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뭘로 쓰이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감시, 결심, 대응의 주기를 빨리 하면서 전장에서의 어떤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인터넷 통신망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로봇과 결합하게 된다면 네. 이게 차세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에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제 물꼬를 트는 건데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원칙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이 당당한 한국이라는 이 자세의 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정도 중국 쪽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한국은 그냥 인접한 소국이구나. 이 대국 소국의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걸 보고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이런 굴종적인 번국이 아니다. 당당한 독립국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중국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 그리고 그 자신감을 기초로 한 우리의 당당한 외교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역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력의 고삐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확장에 대비한 결국에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강화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고 있어야만 할 것 같고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역시 그래도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 우리가 평화롭게 인적 교류하고 문화적으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별개로 우리가 같이 누리자라는 그런 노력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양면의 노력이 장기간 쌓여야만 저들도 우리 소국으로 보는 자세가 이제 사라지고 진정한 이웃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전략학적으로 보게 되면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난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푸는 방법은 뭐냐면 실타를 하나씩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큰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안에는 작은 이슈들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나갈 건 나가고 또 우리가 선도해 나갈 건 선도해 나가는 거. 대표적인 얘기가 북핵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북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전략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자주권과 그다음 우리의 방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실타를 풀러서 각각에 맞는 이슈별로 해서 명확하게 명분과 정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게 된다면 중국하고의 어떤 그 관계,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국제사회 관계를 다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잠식당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제 잠식당하는 끝이냐? 공급망이에요. 광물은 뭐가 있고 소부장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극을 시켜주고 그것도 안 되면은 같은 가치 사슬에 있는 국가와 공유하면서 이게 어려웠을 때 바로 수입을 하면서 그 경제적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진핑 시대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지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중국의 변화를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